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그다지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세상엔 정말 별로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과 도리가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하게 대인 경험이 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인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댁 식구들과 뭐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겠냐마는 저의 경우는 하도 어이가 없고 또 시간이 흘러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는 것이 지금도 그때의 그 일들을 떠올리면 꼭 어제 일처럼 화가 치밀곤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 안에 있는 폭풍도 잠잠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세월에 단련된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심하게 처지는 부분도 없는 그런 집이었죠. 지금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만큼 저희 집은 웃음이 만발하는 화목한 집이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가정적인 분이셨고 늘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그걸 보고 자란 저는 돈과 상관없이 무척이나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엔 걱정 없는 우리 집이 남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뭘 좀 아는 나이가 되어서 그제야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충만해서인지 그런 것들이 저에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행복은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복보다는 제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던 저는 그 고민 끝에 대학을 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도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의 이상한 시선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때는 그런 시선이 훨씬 노골적일 때였지만 저는 대학을 가서 딱히 배우고 싶은 것이 없었고 또 그것을 통해 하고 싶은 일도 없었기에 저는 제가 바라던 대로 하루빨리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자유로운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의 친구들과 어른들은 제가 대학을 안 가는 것을 집에 돈이 없어 못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억울한 기분에 기를 쓰고 아니라고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오해를 하던 착각을 하던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20살이 막 되었을 즈음 아빠는 저에게 처음으로 술을 가르쳐 주시며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가 옳다고 하는 것에 기꺼이 응원해 줄 것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조언을 해주셨죠. 그러면서도 이제 막 아가씨가 된 딸이 아주 조금은 걱정이 되셨는지 처음으로 아빠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아빠의 그 말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미정아, 아빠는 말이야 우리 미정이가 아빠만큼 미정이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에이, 나 이제 막 20살인데 아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다 빠르다고 하던데 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긴데 아빠는 우리 딸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당부하는 거고.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녀석 봐라. 아빠는 지금 진지하다고. 자고로 남자는 자기 사람을 챙기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해. 어디 성질난다고 욱하고 버럭하는 그런 애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알겠지?
알았어. 내가 아빠 딸인데 그런 남자를 내가 왜 만나. 난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아니면 절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할 거야. 저는 살짝 취기가 오른 아빠에게 안심하라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인이 된 지 2년 정도 흘렀을 때 아빠가 신신당부한 그런 남자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배려심 넘치고 유머러스한 센스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저는 3년 뒤 부부가 되었죠.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아빠와 비슷한 구석이 많았어요. 하루 온종일 저만 생각하는 듯 했고, 저와 있을 때는 무엇이든 저를 위해 다 해주었어요. 물론 그때는 남편의 모습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잖아요. 좋으면 뭔들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연애를 더 길게 하면서 남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고, 2년 뒤 적어도 제 눈엔 한결같이 저만 아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래, 이 남자는 변하지 않고 평생 나만 바라볼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보다 6살이 많았어요. 또 저는 이왕 결혼할 거라면 차라리 빨리 해서 우리 집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중 남편이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내심 남편의 집 분위기가 궁금했던 저는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하며 첫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남편의 집. 그러니까 시댁의 모습은 제가 바라던 대로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집이었고, 남편의 가족은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집간 여동생까지 4인 가족이었는데 제 눈에 참 이상적인 가족으로 보이더라고요. 당시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다 얼마 전 건강 이상으로 약국 문을 닫으셨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작은 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다 할 직업은 없고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생활하시지만 나름 배운 사람들이었죠. 남편은 당시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집간 여동생은 시집을 잘 가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모님 소리를 듣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평소 성격과 가치관은 그렇지 않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혹시나 저를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못마땅해 하시지 않을까? 또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다고 반대하지 않을까? 등등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남편의 부모님은 그 어떤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이쯤 되니 저도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린 것을 계기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저희 부모님께 소개한 남편을 부모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미 마음먹은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어 그 애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어요. 어려서 그랬는지 그때까지 크게 대인 적이 없어 그랬는지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계속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결혼 당시 남편도 벌고 저도 돈을 버니 저희의 신혼은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는 결혼 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행복하게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그때가 아마도 제 인생에서 남편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때였던 것 같네요. 주말이면 매일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이젠 헤어질 걱정이 없으니까 퇴근 후 함께 TV나 영화를 보며 깔깔거리며 맥주캔을 기울이는데, 아, 이게 내가 바라던 결혼이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에게 남편이 엄청 잘해주나 보네.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폈어. 라며 장난치듯 부러워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하곤 했었죠. 이렇게 행복하고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아이도 금방 찾아왔어요. 내심 신혼생활을 더 즐기다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임신 사실에 날아갈 듯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원래도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완전 팔불출의 애처가가 되어서 저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시댁 식구들 앞이라 그런지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냥 말만 해. 내가 다 할게. 아이고, 아주 머슴이 다 됐네. 그렇게 좋아? 그럼 엄마는 안 좋아? 손주가 생겼는데? 좋아. 근데 네가 이러니까 좋다가도 그 마음이 쏙 들어간다. 네 아버지는 니들 가졌을 때 너처럼 안 했어. 그러니까 너도 좀 작작해. 에이, 나도 좋으니까 그렇지. 오빠, 조심해. 괜히 오빠가 그러면 새언니 엄마한테 구박받는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는 예지 가졌을 때 매제가 안 그랬어? 시끄러워. 밥이나 먹자. 아, 우리 임산부는 입덧이 심해서 못 먹나? 아니요, 괜찮아요. 뱃속에 애가 순한지 입덧은 아직 없어요. 그래? 걔가 우리 아들 닮았나 보다. 우리 아들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순했는데. 그래, 닮으려면 지 아빠를 닮는 게 낫지. 그때부터 약간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시작으로 조금씩 저의 꿈 같은 행복은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뭐? 유산? 너는 네 몸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애를 흘려? 그게요. 엄마 놀란 거 아는데 이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에 해요. 저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유산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일이 많아 태아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유산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사실 납득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산의 이유를 알게 된 시부모님은 당장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성화를 부리셨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도 은근 제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까지 바라는데 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느냐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고 저는 점점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얘, 뭐 얼마나 대단한 직장이라고 고집을 부리니? 그러게 누가 뱃속에 애를 그렇게 흘리래? 나는 2번 다시 그런 거 용납 못한다. 아니,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 더 이상 긴말할 필요 없다. 당장 회사 그만둬. 알겠니? 다른 여자애들은 그렇게 시집만 가면 회사 그만 못 떠서 한다리라는데 너는 진짜 특이해. 누가 보면 수억은 버는 줄 알겠어. 시어머니는 이렇듯 제가 유산을 하고도 계속 직장에 다니는 것을 참 싫어하셨어요. 저 역시 유산의 원인이 제가 일을 하는 것이라면 식구들 말대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이 많았는데 주변 선배와 동료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미정씨, 회사 절대 그만두지 마. 나중에 괜히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험한 꼴 당할 수 있어. 지금은 아닐 것 같아도 나중에 괜히 돈도 못 벌면서 자기네들 말 안 듣는다고 얼마나 고깝게 구는데. 그래서 나도 다시 회사 다니는 거잖아. 라고 말렸고 저는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죠. 하지만 왜 그때는 내 남편과 우리 시댁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저를 위해 조언을 해주는 회사 선배와 동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무엇보다 다시 아이를 갖는다면
그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뭐 그동안 맞벌이라 조금 소홀히 했던 살림이었는데 이것도 나름 보람있고 새로운 경험이라 그런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멍청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걸핏하면 저를 부르거나 저희 집에 무작정 들이닥쳤고 말로는 우리 집 여자끼리 라며 목욕을 가자는 둥 뭘 만들어 먹자는 둥 하며 교묘하게 제게만 일을 시키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점점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제가 직장도 그만뒀고 이제사 저와 가까이 지내려 그러시나 하는 생각에 기꺼이 장단을 맞춰드렸지만 언젠가부터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연히 제가 계산을 하는 걸로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라 슬슬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저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홈쇼핑에 나온 물건들을 주문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값 역시 한 번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것 같아 말을 하려다가도 참았는데 점점 고마워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그 태도에 저도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회사 일로 바빠진 남편은 그런 고민을 하는 제 팔자가 늘어져 보였는지 예전과 다르게 점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저는 다음에 돌아오는 연휴에 여느 때처럼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을 했는데 남편의 대답은 저를 황당하게 했어요. 내가 자기처럼 한가한 줄 알아? 요즘 나 바쁘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회사 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맨날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노는 날이면 나 끌고 나가서 어디 놀러 나가고 싶은 모양인데 밖에서 일하는 나 좀 배려해주라. 응? 아니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성화 부릴 땐 언제고 인제 와서 그렇게 말해. 내가 뭘. 그리고 그건 당신이 유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 다른 여자들은 회사 야근하면서도 애만 잘 낳던데 누가 그렇게 애를 유산을 하래. 저는 순식간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어요. 결혼하고 달라지는 남편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이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제사 회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했어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아닐 거라고 장담했던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후로 임신은 다음 문제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결코 예전처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사정이 그러든지 말든지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를 봉으로 생각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더는 받아줄 수가 없어서 전화는 물론이고 어지간해서는 낮에 집에 있지도 않았는데 몇 번 저희 집에 와서 허탕을 치셨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저녁 시간에 화가 잔뜩 나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다짜고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큰 소리를 치시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정말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야, 넌 출가 왜이니? 어딜 그렇게 온종일 싸돌아다녀? 전화도 안 받고? 너, 나 일부러 피하냐? 그럴 리가요. 요즘 계속 집에만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재취업하려고 바빴어요. 허, 웃기고 있네. 대학도 안 나온 유부녀가 무슨 재취업을 해? 어디 너 같은 고졸을 쓰겠다는 회사가 있을 것 같니? 너도 참 네 주제를 모른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누가? 내가? 예,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네가 내세울 게 뭐 하나라도 있니? 애도 간수를 못해서 유산이나 하고 집에서 쉬게 하면 애라도 잘 낳을까 했더니
왜 애는 안 생기는데? 누구 골탕 먹이냐? 어머니, 엄마, 나 피곤해. 왜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낮에 해요. 이 사람 낮에 집에 있잖아. 아들, 미안해. 근데 얘가 이 엄마를 우습게 하는 걸 어쩌니? 낮에 내가 찾아올까봐 집에 붙어있지를 않아. 그리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자기 정말이야? 하도 자기가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길래 재취업하려고 바빴다고 계속 말했잖아. 내가 말할 때 어디 갔다 왔니? 어머, 너는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세상에, 못 배웠어도 그렇지. 어머니, 계속 이런 식으로 저 건드리면 저도 안 참아요. 어머님 아들만 귀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귀한 딸 대학도 못 보내줬냐? 제가 안 간 거예요. 아, 그러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아들, 엄마는 다른 뜻은 없었어. 그냥 얘 집에서 심심할까봐 데리고 다니면서 잘 해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얘는 이 엄마가 싫은가 보다. 지금도 네 처가 나한테 하는 것 좀 봐라. 나이 어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참 여우 같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찔렸는지 저한테 계속 돈 쓰게 했다는 말은 결국 남편에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데 제 머릿속엔 늙은 여우라는 네 글자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 돈이 뭐 얼마나 되냐며 저에게 핀잔을 줬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돈도 돈이지만 이용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었으면 결혼 전에 애당초 당신 대학도 못 나오고 처갓집 별 볼 일 없다고 우리 결혼 반대하셨겠지. 뭐라고?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자기 한 사람만 보고 결혼했지만 우리가 레벨이 맞지는 않잖아. 레벨? 사람 사는 게 무슨 게임이니?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싫은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막말로 당신 부모님 벌이도 없는 백수시잖아. 지금도 아가씨랑 우리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집에서 반대해야 맞는 거 아니야? 뭐?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여태 우리 집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정말 실망이다. 나도 실망이야. 요즘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알아? 내가 오죽하면 재취업을 하겠다고 이러겠냐고. 아, 됐어. 피곤해. 알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됐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한동안 각방을 썼는데요. 둘 다 먼저 굽힐 생각이 없다 보니 각방을 쓰는 기간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었죠. 그러다 제가 자격증을 몇 개를 취득하고 재취업에 성공하고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 난데없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시어머니는 당장 의논할 일이 있다고 다짜고짜 집으로 오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제가 퇴근을 하고 시댁에 가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 눈에 시누이의 짐으로 보이는 많은 가방과 3살인 시누이의 딸인 조카가 보였거든요. 딱 봐도 집을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살다 이런 억울함은 처음이야. 지가 돈 좀 있으면 다야? 어떻게 처자식을 내쫓고 이혼을 하재? 엄마, 나 정말 이대로 이혼당하는 거야? 나 어떡해. 나 이제 애랑 어떻게 살아. 그러게 이년아, 착착했어야지. 내가 너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했지? 주식도 도박이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아, 누가 무식하게 주식을 도박이라고 해. 하도 예지 아빠가 나 백수라고 무시하니까 큰돈 좀 벌어보려고 했지. 아우, 이거사. 네가 무슨 능력으로 큰돈을 벌어. 네가 주식으로 큰돈을 벌면 개나 소나 다 벌겠다. 엄마는 새언니도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쪽팔린 건 아냐? 으이구, 얘
싫으나 좋으나 상황은 이렇게 됐고 얘는 뭐 빈털터리로 몸만 탈랑 쫓겨나서 이번 달부터 네가 좀 우리한테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 무슨 신경을요? 언니, 사태 파악이 안 돼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 너 다시 직장 다니잖아. 원래 주던 돈에 딱 50만 원만 더 줘라. 어머니, 그럼 제가 한 달에 150이나 드리는 건데요. 그럼 어쩌니? 우리 셋 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생각해봐라. 150도 부족하지 않겠니? 부족하면 벌어야죠. 아가씨 전처럼 다시 일하세요. 상황은 알겠는데 애도 있으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어머, 언니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해요? 지금 이혼하게 생긴 저한테 돈을 벌라고요? 미친 거 아냐? 그래, 얘. 너도 사태 파악을 좀 해라. 얘가 지금 어디 가서 돈 벌게 생겼냐? 그리고 너도 집에서 판판히 놀면서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있었잖아. 그거 우리한테 베푼다고 생각해. 저는 시어머니의 논리가 웃기지도 않아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또 다시 질린 듯한 얼굴을 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자기 집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했고 한동안은 시댁에서 걸어오는 전화를 모두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정아, 어떡하니? 네 아빠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저희 엄마는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말을 하다 멈추고 했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힘이 풀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미친 듯이 뛰어 아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엄마는 오열하다 정신을 잃으셨고 저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어쩌지 싶어 몸을 달달 떨며 아빠의 빈소에 앉아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남편이 있어 다행히 아빠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는데 아빠의 죽음으로 전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저와 엄마에게 남편은 아빠의 사망보험금과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모님, 힘드시겠지만 장모님이 배우자시니 장모님이 하셔야 해요. 다행히 뺑소니범은 잡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받으셔야 하니 지금은 슬퍼하시기보다 정신 꽉 붙들고 어떻게든 더 받기 위해서 장모님이 강하게 나가셔야 해요. 그래, 근데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 남편이 지금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요.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돈이라도 더 챙기셔야죠. 저는 그때 남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겐 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는 남편에 대한 그 어떤 애정도 사라져 없어졌어요. 글쎄 제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합의금과 보험금 수령에 도움을 주면 저희 엄마가 다만 얼마라도 떼서 줄 거라고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시댁 식구들에게 자랑처럼 떠들었고 남편의 말에 또 기대를 한 바가지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직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예, 죽은 네 아버지 일은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덕에 합의금도 제법 많이 챙겼다면서. 그래서 하는 소린데 너 네 엄마한테 말해서 합의금이랑 보험금 나온 것 중에서 딱 3억만 우리 줘라. 뭐라고요? 내 아들 아니었음. 날아갈 돈이 얼마였니? 그러니 중간에서 수고한 우리 아들 몫이다 생각하고 3억만 달라고. 언제까지 얘도 이혼당하고 놀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사모님 소리 듣던 앤데 가게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니? 무슨 가게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빠 목숨값으로 시누이 장사하는데 보태라고요?
장사라니? 언니, 말이 좀 그렇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내가 카페를 봐둔 게 있어요. 거기 목도 좋고 장사도 엄청 잘 되는데 주인이 이번에 내놓는다고 해서 그거 인수하려고 그래요. 인테리어도 이미 다 되어 있고 문 닫을 것도 없이 바로 이어서 하면 되니까 돈도 바로 벌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하네,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네? 됐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 소리 절대 못해요. 뭐? 너는 애가 참 그렇다. 그럼 중간에서 혼자 애쓴 내 아들은 뭐가 되니? 혹시 그 돈 너랑 니네 엄마가 꿀꺽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부모를 잃었다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어쩌면 그러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오죽급 하면 이러겠니? 됐다. 너는 말이 안 통하니 내 사부인이랑 직접 말아마. 그러기만 하세요. 저 그랬다가는 절대 안 참아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낼 줄 아니? 어디서 협박이야? 정이야, 가자. 엄마, 나 가게 계약한다고 했어. 한시가 급해. 엄마만 믿어. 다 수가 있다.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고 그렇게 시누이와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녀간 사실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이미 다 아는 듯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물론 당신 기분 이해해. 근데 우리 엄마랑 정희 입장도 좀 봐줘. 걔도 아직 앞날이 구말리잖아. 그래도 일할 생각으로 그러는 건데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돈? 돈이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전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그 돈 욕심내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돌아오시진 않아. 사람이 현명해야지.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나도 당신 죽고 나면 당신은 이미 없으니까 돈이라도 더 많이 챙기자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산 사람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 내가 이러니까 요즘 자기랑 말하기가 싫어. 아주 답답해 죽겠다. 좋아.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두 사람 정신 놓고 있을 때 장례 치르고 중간에서 보험금이랑 합의금 받을 때 수고한 목 제대로 계산해서 줘. 그럼 나도 앞으로 돈에 대해서 일절 아무 말 안 할게. 당신 몫을 달라고? 난 그 돈에 아무런 미련도 없어. 그 돈을 받는다면 그건 다 아빠 없이 지내야 하는 엄마 몫이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식구들도 제발 내 앞에서 그 입 닥쳐주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 가서 짐을 쌌어요. 남편과 싸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혼자 있을 친정엄마 걱정에 애당초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급기야 안방 문을 잠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저도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는 집을 나올 수 있었죠. 남편도 모든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쪽팔렸는지 나가겠다는 저를 잡지 못했죠. 저는 그 길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친정엄마와 생활하며 나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는데 친정엄마가 저에게 돈이 든 통장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돈은 아무래도 네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정신 없을 때 서서방이 고생 많이 한 건 맞잖아. 네 아빠는 무엇이든 너한테 선택하라고 하겠지만 엄마는 그래도 우리 딸이 남편 그늘에서 남편 의지하고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금이 갈대로 간 저희 부부가 엄마의 바람대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사이가 좋았던 그때의 그 남편의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면서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더는 시달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했어요. 만약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미 다 작성한 이혼 서류를 제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 남을 친정엄마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이혼을 보류했다는 것이 더 기뻤던 엄마는 저에게 자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니 그저 행복하게만 살라고 당부하셨죠. 그렇게 한 3개월. 저는 다시 예전처럼 남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각자 빨리 퇴근하는 날이면 서로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가끔은 저희 친정에 가서 저희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점차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에 대해 잊어가고 있을 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고 남편은 벌써 일어나 방에 없길래 남편이 거실에서 무얼 하나 싶어 거실로 나가봤는데 글쎄 저도 모르는 이사가 한창이었어요. 카페를 3개월 만에 말아먹은 시누이가 결국엔 빚만 잔뜩 지어 시댁집을 처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저희 집에 이사를 들어오고 있었던 거고요.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이사를 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어머, 너 웃긴다. 여기 내 아들 집이잖아. 그리고 누가 말을 안 했대? 아, 국진이가 너한테 아직 말을 안 했니? 내 아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너도 빨리 도와. 그리고 안방은 나랑 네 시아버지가 쓸 테니까 비워주고. 말도 안 돼.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한참 이사 일을 하는 업체 사람에게 여기 있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물론 돈을 2배로 더 준다고 조건을 걸었고요. 업체 사람은 누군가 통화를 한 후 곧 차가 올 거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저대로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그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자기야, 미안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말한다는 게 늦었어. 그래? 그 말한다는 게 결국엔 상의는 아니었던 거지? 어떻게 나랑 말도 없이 여기로 오시게 해? 그럼 어떡해. 이미 엄마랑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정희한테 돈을 해주신 걸. 그러게. 그때 그냥 장인어른 보험금에서 얼마 줬으면 좋았잖아. 뭐? 설마 우리 이혼 서류 다 작성된 거 잊은 거 아니지?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싫어. 아니, 난 절대 안 해. 나랑 정 이혼하고 싶으면 그때 받았던 장인어른 보험금이랑 합의금에서 절반 줘. 그럼 해줄게. 미친놈. 너랑 니네 집 식구들 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법으로 해. 법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근데 난 돈도 돈이지만 너 같은 새끼랑은 1분 1초도 살고 싶지 않아. 야, 내가 밖에서 듣자 하니까 누구 보고 미쳤대. 네가 돈 좀 만지니까 뭐라도 되는 것 같냐?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그 돈도 없었잖아. 너 갈 때 가더라도 돈 내놓고 가. 저 그 돈 없어요. 제 앞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게 맞는다면 제대로 가져가세요. 저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주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집 올 때 혼수로 해온 건 싹 다 가져갈 테니 안방을 쓰시던 거실을 쓰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집 숟가락 젓가락까지 몽땅 제가 해온 건 아시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업체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가구며 가전제품 모두를 실어서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많이 놀라셨지만 제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 더는 아무 말도 없으셨죠. 졸지에 집에 있던 오래된 것들을 제가 신혼살림으로 장만한 것들로 교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 안에 언제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처럼요. 저는 그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놈의 돈 타령을 해댔지만 판사님도 그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덕분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깨끗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는 헛소리를 몇 번 했지만 가차없이 그들에게 외면했죠. 그리고 저에게 처음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미안해하며 최근에 남편의 근황을 알려줬는데 남편은 이혼 후 둘째의 가장이 되어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나중엔 돌아가신 아빠가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언제나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바람대로 무조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은 엄마와 여행도 가고 또 가끔은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일에 돈과 시간을 쓰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더라고요.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행복이니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행복은 어쩌면 불행했던 사람들이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행복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질도 중요하지만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작든 크든 매일 행복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아빠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래오래 저희 엄마와 함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